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네,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그동안 챗 GPT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부터 신앙과 목회 부분까지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청년들의 진로 상담,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까지 챗 GPT가 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챗 GPT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잠시 위축되었던 선교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함께 모이는 오랜 선교 운동이죠.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선교 한국 대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사님도 수고 많이 네, 하셨죠.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렇죠. 네, 고생되시겠어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아주 잘 알려진 작품들이죠. 네. 전 세계의 K 콘텐츠, K 드라마 열풍을 이끌었던 넷플릭스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높은 시청률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기독교 빌런입니다. 아하. 극 중에서 캐릭터들이 조금씩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네네. 오늘은 드라마 DP 시즌2에 나오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시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즌 1은 봤고, 네. 시즌 2는 이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DP라고 하면은 탈영병 체포조를 말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 군대 문제와 실태를 현실감 있게 그려서 그렇죠. 저도 시즌1 아주 재밌게 봤고 그랬었는데 시즌2에 지금 말씀하신 게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네. 그것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하. 바로 군대 내에서 원스타로 불리는 네네. 긴장 계급이죠. 네, 등장인물인데 군대 내에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네.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성도로 그려지는데 실제로는 군내 가혹행위와 각종 비리를 덮는 역할 그리고 군 수뇌부를 향한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는 하급자를 뺨을 네. 성경책으로 내리치거나 기독교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험한 욕설들을 내뱉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네네. 그 인기 드라마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묘사 장면이 기존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교사회학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네네. 먼저는 이전 드라마에서 악역을 묘사하는 캐릭터들은 신앙심이 좀 얕거나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악행을 일삼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스러운 교회 예배당마저도 악당들이 작당 모의를 하는 공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의 기독교 빌런들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연출하는 제작자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기독교인을 빌런으로 내세웠을 때 바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빌런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보다 증오하고 네. 보다 그 캐릭터를 미워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네. 크리스천들은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런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 빌런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반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똑같은 악행을 저질러도 기독교인을 빌런으로 내세웠을 때 더 네. 악랄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 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콘텐츠에 담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이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의 단편적인 모습을 하나의 요소로 활용했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기독교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미디어에 반영된 교회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고 또 바른 기독교의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을 당부했는데 뭐 CGN이나 국민일보가 기독교 방송사, 기독교 언론사로서의 더 책임을 느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겠죠. 아,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5월에 향년 96세로 별세를 했는데 그 소식을 우리 레디오넬 통해서도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뭐 위안부 할머니 수요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사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집단 학살이 자행됐었던 제암리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아들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께서 아버님인 레이지 목사님의 그 사죄 운동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본인 중에서 저런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감동이었었는데 아들까지도 이제 사죄 운동에 계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지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말이 이런 겁니다. 사죄라는 것은 그 사죄를 받는 대상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대를 이어서 지키려는 다짐을 이 세이지 목사가 전한 겁니다. 이 세이지 목사는 지난달 26일이었죠. 경기도 용인의 새해된 교회에서 열린 한일 친선 회복 예배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일본의 양심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사죄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네, 사실 이 세이지 목사는 그동안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저질렀던 각종 만행에 대해서 사죄 운동을 펼쳐왔었는데 그 레이지 목사가 별세하면서 아버지의 몫이었던 한국에서의 사죄 운동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이번 한일 친선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한일 간의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한일 간의 미래 화합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열어나갈 한인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의 노력이 모인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히 그 화해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마다 챗 GPT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제는 우리 삶과 교회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챗 GPT에 관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의 진로나 이성교제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상담을 할 때도 챗 GPT가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성남에 있는 더불어 푸른 교회 그리고 청년세움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이창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교제나 연애 문제는 인생 최대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 근데 이 난제를 챗 GPT를 활용해서 풀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귀가 번쩍 뜨이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성교제만큼 아주 중요한 이슈는 없거든요. 없죠. 어찌 보면 이제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성교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우스갯말이지만은 그런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이성교제인데 이 이성교제를 챗GPT에게 좀 물어봤죠.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먼저 해봤다. 먼저 시도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청년들의 이성교제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이 볼
볼 때에도 이게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아주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라는 생각을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그 사례를 예.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 즐거울 것 같은데. 제가 27살 남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27살 남자 청년을 데리고 네. 상담을 해나갔던 그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 친구의 성향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뭐 MBTI나 네.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먼저 그 친구의 정확한 성향 검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학교, 네. 직장,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키 뭐 이런 거. 키라든지 키는 좀 늦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이상하죠. 예, 그런 것도 넣으면 더 잘 나옵니다. 네. 모든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잘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저는 말하기를 연애면은 연애와 관련돼서 한 6, 7개. 그리고 진로와 관련돼서 한 6, 7개. 네. 예, 또 성경 공부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질문을 미리 프롬프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는 뭐 어느 정도 뭐 좀 더 자세하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제 사실 그 청년들의 상황들이 어찌 보면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솔로인 친구도 있고, 연애가 진행 중인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맞는 친구는 누굴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들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이제 미리 질문을 잘 작성을 해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의 그 신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면 안 돼요. 챗GPT 내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정보 주는 걸 조금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또 아껴야 되겠군요. 아끼죠. 예, 충분히 아끼죠. 남녀 교제나 그 남녀의 만남 이외에 사실 그 상담 예. 이런 상담할 때 그 결과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실제로 목사님들이 목회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예,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예, 않습니까?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많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장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서 고민의 문제나 스타일의 문제 지금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어떻게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하나하나씩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네. 예, 그건 사실 상담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 외에는 참 그 발견해내기 어려울 텐데 챗GPT가 그러한 수고를 좀 덜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도인 이 챗GPT를 적용을 해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호감도가 높잖아요. 오, 이게 되네요. 이게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청년사회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 접촉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한편으로는 말이죠. 예. 챗GPT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 이 남녀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이렇게 맞아요. 많은 그 설레움을 주잖아요. 예. 그런 거는 또 잃어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보시고 장단점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하는 사람 단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네. 결론은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목회 영역, 영성의 부분은 챗GPT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항상 챗GPT로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상담을 해주고 설령 챗GPT가 아니더라도 내가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을 하고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네가 교제를 시작할 자매를 위해서 좀 얼마나 기도를 심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냐.
그런데 이런 문명의 이기만을 기대었다가는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이 우리 이 내면에 없어도 우리 삶에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나 나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유, 마무리까지 또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챗 GPT의 등장으로 현대사회는 더 답을 얻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같은 답보다 중요한 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챗 GPT 마지막 시간을 유익한 정보로 알차게 채워주신 이창근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로 조사될 만큼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보다 성숙하고 전문적인 선교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선교 한국 대회가 5년 만에 열린다고 해서 선교 한국 사무총장이신 최엽 선교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5년 동안 해외 선교를 감당하다가 네. 작년 하반기 때 10월 달에 취임식을 하고 네. 선교 한국을 섬기게 된 최엽 선교사입니다. 네네. 먼저 선교 한국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선교 한국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연합, 청년, 그리고 바로 타문화 선교인데요. 선교 한국은 학생 단체, 파송 단체, 그리고 지역 교회라는 이 세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총 46개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연합을 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타문화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데요. 1988년에 제1회 대회가 있은 후로 지금까지 총 17회의 대회가 있었고 총 한 6만 4천여 명이 참석했고 그중에 3만 6천여 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의 80% 정도가 네. 선교한국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네네.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수가 2위라고 할 정도로 네,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네.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시아의 중국, 인도, 뭐 필리핀 등등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를 향한 열정에 주목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양적인 수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숙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목하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들과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이 그러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선교가 질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 네. 보고자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많은 협력을 또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네네. 이 열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선교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전문적인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 선교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선교 동향은 우리 앤드류 월스가 한 말인데요. 세계 기독교 중심축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서구 그러면 선교하는 국가, 비서구 그러면 선교지였지만 네네.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즉 선교의 전후방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모든 곳이 선교의 전방인 시대가 되었지요. 네네. 그래서 특출난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또한 일반 교회들의 어떤 아마추어적인 선교 참여가 굉장히 또 동시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네. 나아가 우리가 이 화해 시대였던 데탕트 시대가
지금 또 끝나가고 있고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듯이 신냉전 시대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해들 보면서 정말 또 다양한 선교의 전문성을 갖춘 필요가 또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알고 있고 또 이제 공감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만 직접 그 사역지에서 겪은 것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조금 뭐 구체적으로 뭐 들어볼 만한 것이 없을까요? 사역지에서? 네. 저희가 이 선교사 그러면 대부분 이 서구인들 혹은 한국인을 생각하잖아요. 예. 제가 소수민족 사역을 했을 적에 네. 제 옆에는 브라질 선교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도 선교사가 있었고요. 필리핀 선교사가 있었고요. 네.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거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프리카 선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다국적인 초문화적인 그런 선교의 움직임과 동향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이 전에는 이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면 선교사가 할 일이 끝났다라는 식이 많았지만 네네. 지금은 선교지의 필요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등등등 매우 다양한 전문적인 네. 그 지식 가진 분들의 다양한 선교의 필요가 요청되고 있죠. 네네. 근데 이 다양한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네네. 단선적이지 않고 네. 다면락적이고 마치 스테인글라스의 모자익처럼 굉장히 네. 다양한 색채를 통해서 네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신 최엽 선교사님이라서 그런지 할 일이 참 많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교 한국 대회가 오랜만에 열린다고 하죠. 네.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네. 이 대면 대회를 못 하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네네. 대면 대회를 포항 한동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에서 11일 동안 네. 4박 5일 동안 열리고요. 네. 이번 주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은 복음,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선교. 그래서 복음과 선교가 결국 하나라는 네네. 한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회고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 주강사님들은 우리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 JDM의 윤태호 목사님,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외계 박현주 부대표님, 또 김효환 선교사님, 또 한철호 선교사님, 여러 유수한 거의 한국의 최고의 동원가들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0여 분이 넘는 선택식 주제 강의, 미셔널 멘토링, 그리고 미셔널 세바시 프로그램, 다양한 청년들의 버스킹까지 네. 선교의 대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도 많았습니까? 이게 작년 11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비교적 준비 기간은 예년에 비해 짧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력 투구해서 네. 아주 놀라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아주 오래간만에 준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다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겠고.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네. 이게 5년 만에 하다 보니까 20대들이 잘 몰라요. 40대들은 열광합니다. 네네네. 30대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네. 20대들은 이 5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네. 그런 가운데 또 홍보하고 있고 네. 사실은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각오로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변한 만큼 이번 선교 한국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 뭐 차별점 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회의 중요한 차별점은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면으로 그리고 또한 비대면으로 또 그리고 청년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네. 전과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앉아서 듣고 도전받기만 했다면 우리 지금 MZ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이 참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네. 또 그 안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경험할 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네. 그들이 이번에 패들레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회 가운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포럼을 통해서 패널들이 또 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세대 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순종만 하는 세대들이 아니니까. 예.
우리가 선교사들의 이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 네. 90년대 초반대까지만 해도 20, 30대 선교사들이 70%였습니다. 2000년 초반대까지는 50%였어요. 네. 오늘날 20, 30대 선교사들은 8%가 안 됩니다. 네. 7%대에 머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교의 세대 교체, 다음 세대 선교 준비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져버리는 벚꽃 엔딩처럼 한국 선교가 그렇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제는 뼈아픈 주제고 저희들이 다음 세대 선교 자원들을 개발하고 동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전 교계와 선교계가 집중해야 될 영역입니다. 선교 한국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동원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선교한국의 주요 목적 사역은 선교한국 대회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매칭 프로그램이고 플랫폼인데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회에 참석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46개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회원 단체들이 이제 박람회를 열어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지역, 종족, 분야 혹은 사역 형태에 따라서 맞는 부스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단체에서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네네. 저희는 그 만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후에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의 그 다음 원 스텝,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방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번 대회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한국의 이제 기독 청년들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기의 작은 삶에만 갇혀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네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청년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선교 한국 치시면은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 네. 등록 페이지가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청년들이 4박 5일이라고 라고 이 기간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런 도전을 할 때 조금 더 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박 5일 시간을 들이셔서 45년 갈 수 있는 복음과 선교의 이 DNA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단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선교한국 대회 가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타문화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네.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 속에서 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분 모두에게 모든 기도 청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이 세계를 향한 네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네네. 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구현되지 않은 이 모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아주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성숙하고 전문적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 주체인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이렇게 조언 한마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선교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라고만 머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뭐 500만 명의 사실 이주민 근로자를 받는 것이 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지만 선교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청년층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마음으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사실 선교의 미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보내주신 그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네, 한국 교회의 선교를 일으키고 세계 교회들도 따라 배우고 있다는 선교 한국 대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선교 동원이 우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교 한국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 한국 사무총장이신 최엽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